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아예 확성기를 철거하며 유화책을 밀어붙였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조사하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극한호우로 큰 피해가 났던 광주 전남에 또다시 시간당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려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임기 시작과 함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언론, 검찰,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추석 전에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고 관련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주일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해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 3법은 현행보다 이사수를 늘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는 방송 3법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KBS 이사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신동욱 의원은 언론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안 치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4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이 종결되는데요.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 3법은 별개의 3개 법안으로 내일 자정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선 1개의 법안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송 3법 중에서도 방송법은 토론이 종결되는 내일 오후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대한 통과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에 이은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한 건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방송법을 선택한 여당의 전략과 속내는 무엇인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우선 처리 법안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어제 노조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자 노란봉투법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선택은 방송 3법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았지만 신임 당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추석 전까지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겠다는 겁니다. 계속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고민이 약간씩은 있었는데요. 우리 새로운 당대표님께서 언론 개혁에 대한 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난주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보다는 방송법을 전략적으로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상정을 미루고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토요일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검찰, 언론, 사법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지도부 회의에서 당내 강경파로 손꼽히는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취임 뒤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 대표가 제시한 키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게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검찰개혁특위의 민영배, 언론개혁특위의 최민희, 사법개혁특위의 백혜련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안으로는 결속을 다졌습니다. 현역 의원과 지자체장 등 대의원 표심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뒤졌던 걸 의식한 듯 어제 일은 잊고 내일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정청래를 찍었든 박찬대를 찍었든 우리는 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 대표는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세제 개편안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뒤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자를 늘리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나섰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공개 발언을 자제할 걸 주문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당정 간 정책 혼선과 당내 갈등 확산 우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세제 개편안을 빌미로 야권의 공세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 12만 명을 넘겼고 당내 반발도 여전합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0조 원이 증발한 데다 정부 여당의 앞뒤가 다른 정책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면 더더욱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초강성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의 등장에 여야 대치 전국도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전국 상황을 민주당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첫날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역대 민주당 대표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첫 최고위 회의에 앞서서 네.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네. 이 참배 행보 속에서도 정 대표의 초강경 모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다른 전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현충원 참배를 분석해봤습니다. 통상 DJ 묘역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해왔습니다. 사실상 정 대표만 다른 행보를 보인 거죠. 당분간 보수 확장보다는
민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첫날부터 다른 행보.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강경 모드로 나서는 건가요? 우선 정청래 대표의 이 한마디로 앞으로의 국회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예.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정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뒷걸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이죠. 보통 공개 회의장 뒤에 등장하는 문구는 당이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도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개혁은 내가 하겠다, 악역은 내가 맡겠다고 강조해왔죠. 네. 정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운 메시지로 당심을 잡는 데 성공한 만큼 강경 행보로 입지 굳히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주된 통합 행보는 대통령실에 맡기고 당은 대야 공세로 국회 주도권을 끌고 가면서 역할 분담을 맡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당근, 또 그런데 여당 대표는 채찍, 이렇게 서로 역할이 좀 분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초유의 여당 대표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적개심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유의 여당 대표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청래 대표의 일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겠다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24시간 필리버스터 강행 카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면 거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기보다는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발표된 지지도만 봐도 국민의힘 27%로 민주당과 2배 차이가 납니다. 네. 여론이 안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리더십 부재도 당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 새 당대표가 결정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되더라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제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옮겨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정상회담을 거론했지만 여전히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죠. 일정을 따져보면 트럼프가 말한 2주 내 광복절 이전보단 이달 말쯤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왜 그런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찾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주 시한은 이달 14일인데 해당 주간은 해외 정상 방한과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엔 한미연합 군사훈련 UFS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일정상 이때까지 미국을 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시기가 8월 말이라면서 양자가 일정을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 그중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대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성격을 바꾸는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직설적인 질문을 던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질 안보 청구서 앞에서도 실리를 챙기는 묘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북한은 마주 앉을 일 없다는 냉랭한 담화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장병들이 대북 확성기를 해체하며 하나하나 부품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50여일 만에 아예 확성기 전면 철거 작업에도 나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작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 비판 등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동안 사용했던 이동식 확성기는 이미 철거했고 남아있던 고정식 확성기를 이번 주 안에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북 정보의 유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거된 확성기는 국군 심리전단에서 보관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관세 쇠부 협상, 즉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미 양측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던 만큼 구체화하면서 충돌도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장관은 첫 일정으로 경제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미 관세 대응 후속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른바 관세 협상 2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15% 상호 관세와 4,500억 달러 패키지 등 큰 틀에서 구두 합의를 봤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는 추가 협상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펀드 수익금 사용 등 양측 입장이 전혀 다른 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야 합니다.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우리 농축산품 부분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미국이 한국의 안전 규제 등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고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 사용 의무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은입니다. 정치권에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죠. 이번엔 최 처장이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을 가리켜 미성숙하다고 비판한 발언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처장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 때는 TV가 없어서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말 업무 강요 등 갑질에 시달리다 해고를 당했고 해고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논란은 결국 당직 박탈이란 중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당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류호정이란 애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미성숙한 애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본다며 류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정신인가? 적반하장, 한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 처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거 막말 발언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이 유명해지고 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출석을 이틀 앞둔 가운데 특검팀이 오늘은 공천 개입의 수혜자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출직 나가려던 사람이 공천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늘 소환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전 의원은 2022년 공천 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또 그 신청 지원서도 내고 또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 회계 담당자이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 진술을 토대로 오는 6일 김 여사에게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돌연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 시기 주가가 급등한 삼부 토건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 및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일부러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았습니다. 이어 폴란드에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정된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순방 일정을 연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다 2개월 앞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며 급등하기 시작했던 삼부토건 주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날개를 달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정 변경에 제3자가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당시 방문 절차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혹시 윤 전 대통령이랑 순방 일정 미리 논의하셨나요?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또 여행 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공식 허가를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도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대사 임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 금지 도중 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범인 도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른바 도주대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전 장관은 한 달도 안 돼 귀국했고 대사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당시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박 전 장관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박 전 장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그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반발했고 특검팀도 재차 입장을 밝히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직접 서울구치소에 방문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 하지만 영장 집행은 특검팀이 구치소 도착한 후 약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당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으며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의를 입고 있던 상태에서 특검팀 요청을 받은 뒤 거부했었다며 이후 특검팀이 물러나자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건데 다시 특검팀이 기습적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특검팀도 다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볼 땐 누운 상태로 완강히 저항한 게 맞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전달받은 의견도 같았다고 설명하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날짜는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한 내에 체포에 실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현 기자, 일단 지난 1일이죠. 서울구치소 안에서 있었던 집행 시도, 그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그래요. 논쟁이 상당히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우선 수의를 벗은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특검팀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망한 상황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촬영했다면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특검팀은 위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할 때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촬영한 거란 입장입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팀이 재집행에 나선다면 물리력 동원, 이번엔 이루어질까요? 네, 특검팀은 일단 물리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입장인데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주체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고 특검팀은 지휘만 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상태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은 기본적으로 위력이 포함된 것이라며 물리력 동원은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리력을 두고 그러면 충돌 가능성도 좀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물리력이 무엇인지 거론되는 방안이 뭡니까? 예, 여권 일각에서는 실제 물리력을 어떻게 동원해야 하는지 이런 네. 구체적인 여러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수갑뿐만이 아니고 포승줄도 사용해서 그 물리적 저항이라든지 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이 특검팀에서도 집행 주체인 법무부와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뚜렷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집행 시점 언제가 예상됩니까? 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일단 오는 7일입니다. 네. 오늘 빼고 사흘이 남은 거죠. 그런데 오는 6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처음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소환되는 상황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일단 특검팀은 그런 상황은 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이틀 정도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특검팀에서 안 되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도 있다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오는 7일 이후에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7일이 가장 유력하고 그 이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전남 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기습적인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난달 비 피해가 채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또 폭우 피해가 이어지자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찬 비가 쏟아지고 어디가 도로이고 인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142mm 극한호우가 쏟아진 전남 무안읍은 마치 계곡처럼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계곡에 휩쓸린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한평읍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물은 빠졌지만 전통시장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물건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저희 가게 난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장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타라가 오일시장 안에 있는 물건이 저희 집으로 다 들어왔어요. 집이 물에 잠길 위기 속 쏟아지는 비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 우리는? 물이 빠지고 드러난 처참한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을 이기지 못하고 농로 상판이 무너졌는데 위에 있던 굴삭기가 후루로 빠졌습니다. 굴착기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물에 휩쓸리며 1시간 2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름 전 물에 잠겼던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는 또다시 물을 뒤집어섰습니다. 무서운 게 들어 이제 비만 오면. 그래서 집에서 못 자고 다 도망갔죠. 예측할 수 없는 극한호우로 광주에서 173건, 전남 416건의 피해가 속출했고 178세대 236명이 일시 대피 중입니다. 번개도 1,600번 넘게 내리치면서 정전까지 속출했습니다. 대형 산사태가 났던 경상남도 산청과 합천 등에도 호우가 쏟아지며 1,993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과 달리 중부지방에선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양극단의 날씨가 같은 날 나타났는데요. 이유가 뭔지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상청 예보와 달리 수도권에 비가 얼마 내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더워졌고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남부와 서해안 지방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폭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처럼 남부에만 많은 비가 집중되는 이유는 동서로 길게 남북으로 짧게 형성된 비구름대 때문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쪽 따뜻한 공기 아래를 빠른 속도로 파고들면서 이 같은 비구름대가 형성되는데 이런 기상 상태에선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개연성이 커집니다. 이미 물난리를 한번 겪은 광주와 경남 산청 등은 비구름대가 머무르는 위치에 있어 다시 한번 피해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보령, 충남 서산 등 서해안 지역은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열대 수증기의 상륙 지점에 있었던 탓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대가 장마때처럼 위아래로 오가면서
남부는 물론 중부지방에도 주말까지 징검다리 물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모레 시간당 30에서 50mm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양극단의 날씨 속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오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를 문제 삼으며 콕 집어 지적했던 포스코 ENC가 이번에도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 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는 지하 18m 지점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곳은 올해만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스코 ENC입니다. 네, 지금 사고 조사 중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담당자로서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르는 작업장 사망 사고에 정희민 포스코 ENC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스코 ENC를 콕 집어 산재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더운 날씨에 손 선풍기 하나쯤은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충전만 하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버릴 때입니다. 그냥 버렸다가는 안에 있는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엔 위험이 더 커집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집화장. 쌓여있는 폐기물 사이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의 한 야적장에서는 한밤중 불이 나 4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두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재활용 시설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리튬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화재 중에 1등이 리튬 배터리입니다. 소형 가전에서 모아놓은 곳에서 발화가 돼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실제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니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보조 배터리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가전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골라낸 겁니다. 리튬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와 손선풍기 등 대부분의 충전식 소형 가전에 쓰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긴 건 장점이지만 리튬의 일반 전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쉽게 폭발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전지 수감에 안전하게 배출하시면 되고요. 탈착이 안 되는 일체형의 경우에는 제품체로 소형 가전 또는 폐전지 수감에다가 배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고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특히 폐전지 수거함은 소형 가전을 배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 확대 보급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일본 선거에서 혐한 발언과 막말을 쏟아낸 이력이 있는 야쿠타 나오키 일본 보수당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일본도로 한국인을 죽여야 한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극우 세력이 점차 부상하면서 현지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야쿠타 나오키 일본 보수당 대표. 야쿠타 대표는 당선 이전부터 혐한 발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もう韓国人はおかしい。あんな国相手に。戦争したいね。僕はもう韓国と戦うためだ銃を持つ。先祖伝来の日本刀を抜く時が来たなと思ってね。もう切り込み隊長として真っ先にもう切りに行くで。 지하철의 한국어 안내문에 대해 구역질이 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쿠타 대표 외에도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며 의석수를 늘린 극우정당 참정당의 대표도 유세 도중 한국인 비하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외세 극우정당이 성장하면서 교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혐한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려가 있어요. 극우 정당이 너무 극단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どんどんそういって暴力を肯定するでそのナショナリズムを主張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の意に沿わないようなその市民を弾圧することを安易に肯定しているような公約を抱えているので 한류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한. 한국인을 공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혐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 국면에서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나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벨 평화상 추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과의 무력 충돌 휴전에 나선 캄보디아는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ដើម្បីឯរដ្ឋមន្ត្រីតំដីDonald Trumpទទួលបាននៅពានរង្វាន់សន្តិភាព Peace Nobel Peace Prize ផងដែរ. 이런 발언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중재에 대한 평가가 아닌 캄보디아가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에서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외교에서 노벨상이 아첨 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노벨 평화상 추천서를 선물했고 백악관에 모인 아프리카 5개국 정상은 앞다퉈 추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dans la CAC. Donc je pense qu'il le mérite ce prix Nobel. Mais je peux garantir que la Mauritanie ne se présentera jamais pour s'opposer à ce que le président Trump soit. 세계 평화를 위한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얻기 위한 아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국민 90% 이상이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필요한 곳에 잘 쓰고 계십니까? 이 소비 쿠폰이 실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됐을지 첫 주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업종의 매출이 가장 늘었을지는 강서영 기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지도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지고 쉽게 구매를 하신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팔면 한 2, 3만 원 정도 더 매출 효과가 크죠. 네. 업종과 상권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예전보단 낫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연세 드시면 누진다주증 같은 건 한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 조금만 버티면 누진다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와요. 실제 카드 매출을 보면 소비 쿠폰 유통 첫 주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7% 늘었습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작년 대비는 확실히 소비가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여윳돈이 있어야 구매하는 안경과 의류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안경원의 매출 증가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패션 의류 업종 증가율이 2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는데 휴가와 폭염의 영향 탓인지 경남, 전북, 강원의 매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서울과 제주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중랑구 같은 주거 지역은 늘었고 업무지구가 몰린 강남과 중구는 감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 AI 개발에 나섭니다. 오늘 개발에 나설 정예팀 5곳도 선정됐는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AI를 개발할 5개 정예팀이 선정됐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졌던 15개 기업 가운데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 등 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유력 후보였던 카카오와 KT는 탈락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대형 매개 변수 AI 모델을 지향하는 등 도전적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5개 정예팀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정부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국가기록원과 통계청, 특허청, 방송사 등에서 공동 구매할 예정입니다. 모두 2천억 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소버린 관점에서 국방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5개 정예팀은 KAI 기업이라는 간판을 달게 되며 조만간 착수식을 가집니다. 올해 말 대국민 평가 등을 거쳐 1개 팀이 탈락하게 되고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2027년 최종 2개 팀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서임입니다. 그런데 무려 2조 원을 들여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AI 교과서는 결국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섣부른 도입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행 5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정부만 믿고 수백억 원을 투자한 개발사들과 교과서를 도입했던 학교 현장만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학부모와 현직 교사들이 종이책 대신 태블릿 PC 앞에 앉았습니다. 효과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여당의 AI 교과서 퇴출 압박이 거세지자 개발사들이 시연회를 연 겁니다. 기계적인 어떤 기능을 익히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고 계속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엇갈리는 평가 속에 AI 교과서는 본회의를 거쳐 시행 한 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학교 재량으로 사용하는 교육 자료로 격화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추진돼 국비와 민간 투자 2조 원을 쏟아붓고도 정권이 바뀌자 어디서 얼마나 사용할지 불투명해진 겁니다. 게다가 교육 자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구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1학기 시범 도입에서 학교 10곳 중 3곳만 사용하는 AI 교과서를 더욱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교원단체는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도구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이다. 반면 수백억 원씩을 투자한 개발사들은 정부와의 신뢰 문제를 지적합니다. 신뢰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에 결정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정부는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네옴에서 수소 전기버스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도로를 수소 전기버스 한 대가 달립니다. 구불구불한 길도 내리막길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 중인 미래형 도시 네옴의 해발 2,000m 고산지대에서 세계 최초로 현대차의 수소버스가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네옴은 무공해 환경을 추구하는데 운행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가 주요 운송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is committed to ensure that NEOM is a carbon neutral place. 이번 주행에 활용된 수소 전기 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35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수소 버스 한 대를 1년간 운행하면 이산화탄소 70여 톤을 감축할 수 있는데 소나무 2,700여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네옴은 앞서 우리 기업의 수소 승용차를 직접 구매해 테스트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Well, hydrogen mobility offers a superior operational efficiency. For example, range and refueling speed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ified vehicle. 국내 수소 모빌리티는 이미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선 우리 수소 전기 트럭을 현지 유통기업 등이 운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미국 조지아에선 수소 전기차 통합 충전 거점을 운영할 예정으로 하루 최대 4,200kg까지 수소 공급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내세운 국내 수소차 업계가 해외 진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휴가철은 곧 유통업계 비수기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폭염과 폭우를 피할 수 없는 요즘 도심 속 확실한 피서지로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이른바 이런 몰캉스족 덕분에 업계 매출도 껑충 뛰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작은 곤충박물관에서 아이들이 안내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곤충을 직접 만져보며 한여름의 특별한 추억도 쌓습니다. 작은 것들은 귀엽기도 한데 너무 큰 것들은 잘 잡히지 않기도 하고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9m 크기의 거대한 캐릭터가 꽃무늬 옷을 입고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등장했습니다. 실내에서 휴식을 즐기는 몰캉스족을 겨냥해 수도권의 한 백화점이 팝아트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현장에는 휴양지 분위기의 포토존과 함께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가족과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내며 무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날이 더워서 아무래도 나가는 게 진짜 꺼려졌는데 아기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실내 공간을 찾아서 가보고 싶어요. 몰캉스 열풍에 올해 백화점과 쇼핑몰의 주말 매출은 지난해보다 2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위도 식히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한 즐거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마케팅의 전략으로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철은 곧 비수기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유통가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금도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경북의 최고 80mm, 경남의 1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